불스팁이 됐던 베어스팁이 됐든 상관없이 스팁일 때 시장이 하락하고 플랫이 될 때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현상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정권이 얘기하고 있는 메커니즘, 그리고 연준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어떤 통화정책 등을 살펴보면 그 모든 것이 앞으로도 스팁을 가리킨다. 만약에 파월이 정말로 오히려 금리를 올리겠다, 시장이 어떻게 박살나도 나는 이번에 인플레이션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겠다, 그리고 우리의 미국의 부채를 정말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다 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면, 그러면 장기금리는 아주 크게 내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값이 역사적으로 가는 거에 대한 해석을 저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조금 놓치는 게 아닐까. 이거는 굉장히 뚜렷한 신호고 미국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신호고, 다만 과거와 같이 미국에 문제가 있을 때 오늘 이제 채권 이야기를 아주 제대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는지 봤더니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을 지배한다. 지배라는 표현이 사실 자주 나오는 표현은 또 아닌데, 실제로 이제 뭐 금리 커브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 고스란히 좀 그게 드러나는 부분일까요? 요즘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최근 사실 시장을 보시면 네. 표면적으로는 이제 트럼프의 발언과 이제 실제 관세 뭐 이런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시장을 많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의 반응 함수는 어디서 나오고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 채권 시장 안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나 커브의 변화 자체도 관세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지만, 기본적으로 채권 시장이라고 한다라는 건 장기 기대, 장기 인플레이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뭐 또 미국의 뭐 재정 규율이라고 할까요? 그 재정 준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채권 시장의 커브를 좀 면밀히 관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향후 시장을 가늠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얘기를 하고자 나왔습니다. 네. 커브라고 하시는 거는 결국은 장기물하고 단기물의 금리 차이 모양을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떤 모양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좀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네네. 거기서 먼저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죠. 한번 화면을 보시면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2024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이제 주가 흐름, 이제 붉은색, 이제 분홍색은 S&P 500의 주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흰색 선은 10년 금리에서 2년 금리를 뺀 이제 금리의 움직임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게 굉장히 실시간으로 실제 커브가 플랫이 된다면, 금리 커브라는 건 이제 플랫이 되는 게 있고 스팁이 되는 게 있는데, 스팁이라고 한다면 이제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의 폭이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고,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플랫이라 그러면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의 이제 폭이 좀 이제 적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플랫 커브가 뭐 어떤 방향이든 뭐 이게 장기 금리가 올라서 내려가면서 플랫이 되는 거든, 단기 금리가 올라가야겠죠. 네네,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플랫이 되는 거든, 어쨌든 간에 플랫이 나올 때는 주가가 상승하고, 그리고 반대로 어떤 요인이든 간에 스팁이 나올 때는 주가가 하락하고, 여기 보시는 대로 그대로 다시 또 플랫이 나타날 땐 주가가 상승하고, 그리고 스팁이 커브가 이렇게, 이 흰색 선이 이제 10년, 2년 커브니까요. 이게 스팁이 나올 때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그랬다가 최근에 다시 커브가 플랫이 나오니까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죠. 네. 그럼 이러한 게 사실 무엇을 의미하느냐와, 그리고 또 이를 기반으로 이제 향후 우리가 시장을 진단할 때 네. 어떻게 우리가 진단을 하는 게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각각의 의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제 플랫은 좀 평평하고 스틱은 네네네. 좀 가파르게.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 곡선과 뭐 맞습니다. 이렇게 직선을 그린다.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커브가 스팁이 된다라는 거는 단기로 돈을 조달해서 어딘가에 투자를 했을 시 장기적인 어떤 성장, 쉽게 말하면 뭐 명목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면 더 스팁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뭐 그 명목 성장이라는 건 다만 그 안에는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스팁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커브가 스팁이 되는 상황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미국 증시 안에 많은 기술주나 성장주가 몰려있는 나스닥 등에는 사실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왜냐하면
나스닥의 안에 있는 많은 M7이나 뭐 M7은 물론 견고한 매출과 뭐 그 실적을 나타내지만 그 많은 성장주들은 사실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했을 때 그 가치 자체가 향후 성장이 그렇게 높은 단기 비용을 투입한다고 해서 높은 미래의 성장이 담보하지 않는다면 향후 성장이 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현재의 가치로 할인했을 때 그 밸류 그 돈의 현재 값이 어쨌든 좀 제가 말이 꼬이네요. 돈의 현재 값이 좀 저렴해진다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네. 그렇다라는 거는 사실은 성장주에는 좀 향후 좀 불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반대로 네네. 네, 보통 이제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은 네. 장기물하고 단기물의 격차가 커진다는 얘기고요. 쉽게 말하면 이게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얘기는 보통 장단기물이 붙어 있거나 심지어 역전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평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면 사실 어느 게 선우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된 게 주가가 빠진 게 네네. 장기 금리가 올라서일 수도 있지만 네네네. 단기 금리가 많이 빠져서일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 단기 금리가 많이 빠진다는 게 경기가 앞으로 너무 나쁠 것 같아서 네네네. 금리를 낮출까 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또는 반대로 장기 금리가 살살 올라가는 거는 경기가 좋을까 봐 올라가서 스티프닝,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팔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원인하고는 관계없다고 보시나요, 대표님은?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고 아닙니다. 그래서 네. 왜냐면 원인에 따라 다를 수도 네네. 있어요. 사실은 베어 스팁이 있고 불 스팁이 있을 수 있고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사실 그 부분에서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관찰되는 거는 불 스팁이 됐던 베어 스팁이 됐든 상관없이 스팁일 때 시장이 하락하고 그리고 이제 플랫이 될 때 주식 시장이 상승하는 현상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도 좀 긴 차트로 혹시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네네. 이게 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아주 장기로 보면 네. 장기로 보면은 물론 그때 다르지만 네, 혹시 네.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네네. 네. 이게 이제 10년, 2년 아까 보신 거를 더 길게 조금 해서 길게. 언제부터인가요, 대표님? 이게 1988년부터 현재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흐름상으로는 사실 뭐 그때마다 다르지만 사실 이렇게 스팁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제가 지금 네. 마우스로 표시하고 있는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이제 스팁이 가파르게 되고 있는 경우죠. 근데 보통 이제 최근처럼 이렇게 마이너스로 갔다가 일단 이렇게 스팁되면서 역전된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될 때 이런 이제 2000년 IT 버블, 그리고 여기가 2008년에 이제 리먼 사태, 그리고 요때도 이제 10년, 2년은 마이너스가 안 됐지만 10년 3개월은 잠깐 마이너스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요때도 코로나가 발생했고 이제 사실 저희는 10년 2년 같은 경우는 22년 6월부터 이게 역전이 되고 역사상 거의 가장 긴 시간 동안 역전이 됐다가 올해 6월에 10년 2년 같은 경우는 이게 정상화가 됐고요. 그리고 더 제가 사실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는 이제 다른 그 진행위원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제시해드렸던 차트가 10년 3개월이었는데 사실은 10년 3개월이 어떤 주가의 큰 하락이나 어떤 리세션을 예측하는 데에는 거의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10년 3개월은. 뭐 역사상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네. 여기서는 이제 1955년부터 현재까지를 보여주는데 1980년 요때부터죠. 80년 이후 이제 4번 역전됐던 때에는 늘 커브가 역전하고 정상화될 때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고요. 여기가 이제 2000년 IT 버블 큰 하락, 2008년 리먼 사태의 큰 하락, 그리고 여기가 이제 코로나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직전에 역전됐다가 정상화되면서 하락했고 여기가 이제 이번에 이게 24년 12월에 정상화가 됐습니다. 이거 10년 3개월도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역전이 됐다가 이번에 정상화가 된 거고 이 1980년 이전에 4번은 늘 역전이 돼 있는 동안 침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역전이 돼 있을 동안 침체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요 앞에 4번은 역전이 발생한 동안에 침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이 금리 커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처음에 역전될 때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오히려 이게 정상화될 때가 이제 훨씬 더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일단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여기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시 이제 그러면 커브가 스팁이 될 때 실제 그게 뭐 스팁이 되면 늘 뭐 주가가 안 좋았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차트를 그 차트에서 좀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지만 네. 저는 오히려 이 스팁이 된다고 해서 늘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스팁이 된 상태에서도 처음에 스팁이 될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쉽게 말하면 장기로 자본을 조달해야 되는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스팁이 되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정말로 좋을 걸로 예상돼서 성장이 어쨌든 명목 성장이 강할 걸로 예상해서 스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 전형적인 베어 스팁의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스팁이 과연 진짜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네. 앞으로 지금 화면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네. 사실 평균적인 역사상 지난 100년간 역사상 10년, 2년에 이제 평균 장단기 10년과 2년의 이제 금리의 차는 사실은 최소 제가 봤을 때는 80bp에서 한 160bp 요 정도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직 평균적으로도 갈 길은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트럼프 정권과 연준과 트럼프 정권이 얘기하고 있는 메커니즘 그리고 연준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어떤 통화 정책 등을 살펴보면 그 모든 것이 앞으로도 스팁을 가리킨다. 네. 네. 라는 점을 일단. 네. 네. 요거 그다음 트럼프 정권 가기 전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근데 이제 그 기울기가 가팔라져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선우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네네네.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게 단기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면 가팔라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단기 금리를 빠르게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내린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미 경기 침체가 돼서 주가가 빠질 만하니까 단기 금리가 빠진 거고 그래서 커브가 더 가팔라졌다. 맞습니다. 그럼 선우가 뒤에 바뀐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정확한 지적을 주셔서 어떻게 사실은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경기가 이미 침체로 들어섰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레이컷이라고 하죠. 연준이 이제 뒤늦게 그래서 이제 금리를 많이 인하하는 내리게 건데. 되잖아요, 맞습니다, 나중에. 맞습니다. 네네네. 다만 그것만으로는 이제 불충분한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 상황의 문제는 단기는 빨리 내려가는데 장기 시장 금리는 생각처럼 빨리 내려가 주질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이 08년에 QE까지 하게 된 건데 네. 기본적으로 단기는 빨리 내려간다고 해도 결국에 기준금리를 왔다가 움직인다라는 건 시장금리를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렇죠. 장기 물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뭐 2년 테너나 뭐 5년물까지는 어느 정도 같이 움직일 수 있겠으나 10년 이상의 이제 금리들은 완전히 이거는 시장에 맡겨진 금리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제대로 컨트롤이 지금 최근 몇 주 전에 있었던 그런 모습처럼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특히 저는 작년 9월과 똑같이 제가 작년 9월에도 그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사실은 시장에 계속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금리를 내릴 때가 오히려 베어 스팁이 크게 날 거다라고 봤는데 지금도 저는 아주 같은 상황이라고 보고 만약에 연준도 결국에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내릴 때가 오히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왜냐? 늦었다 이런 느낌인가요? 맞습니다. 첫째는 늦었고 네네네. 늦었는데 심지어 그 늦은 게 만회가 되려면 시장금리, 장기금리가 같이 내려와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다만 관세나 지금 여러 가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최소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요인들이 굉장히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네네. 앞에 금리를 지금처럼 빨리 내리면 뒤에 금리는 오히려 반대로 가면서 커브가 굉장히 가팔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장기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고 맞습니다. 보시는군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의 부채에 대해서는 사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그런 얘기를 하는 쪽들은 굉장히 외로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 국채 자경단이 장기 국채를 정말로 팔 때는 간단하게 단순히 뭐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만 가지고 파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그 안에 아주 본질적인 거는 지금 이자를 갚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의 상황의 그런 국가인 거를 사실 이제는 다 아는데 방위비를 넘어가는 이자 지출을 하면서 또 여기서 결국에 트럼프가 사실 지금 도찌도 재정 감축을 위해서 엄청나게 해고를 하겠다고 하고서는 네. 실제 아무런 성과가 없죠. 네네. 그리고 뭐 스캇 베센트도 처음에 10이어 타겟팅을 해가지고 뭐 굉장히 재정 감축을 해서 아주 건전하게 재정을 하겠다고 해놓고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타난 게. 결국에 트럼프는 심지어 그거를 관세로 충당할 것 같은 뉘앙스를 줬지만 실제로 중국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자 지금 다시 거의 제가 보는 분위기는 물론 10% 정도의 관세는 남겨놓겠지만 굉장히
재정 긴축보다는 재정의 그 재정 적자를 더 그냥 늘리는, 그러니까 바이든 정권과 같은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물론 거기에는 그런 행동을 계속, 그런 방향성은 주식에게는 그로스에 대한 프로그로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를 작년에 이제 나스닥에 굉장히 높게 평가됐던 성장에 대한 기대를 유지시켜주거나 조금 회복시켜줄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장을 한다라는 건. 다만 이게 지금 이 양쪽에, 다만 그 말은 금리에 대한, 특히 장기 금리의 턴 프리미엄의 상승을 통해서 본질적인 그 턴 프리미엄 상승이 끼칠 이제 멀티플의 수축과, 네. 예, 미국 증시의 멀티플의 수축과, 그리고 또 턴 프리미엄이 턴 프리미엄의 상승으로 인해서 장기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건 미국 경제 성장에 아주 본질적인 또 강한 압력을 주거든요. 이렇게 커브가 스팁이 된다라는 거. 네. 그것이 어떻게 더 큰 영향을 끼쳐서 주가의 결국에 방향성을 정할 거냐인데,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매크로는 저는 이 후자의 힘이 더 강할 걸로 보고, 단기적으로는 사실 제가 이번에 한 20% 넘게 빠졌을 때 4,800에서는 분명히 뭐 베어마켓 랠리가 올 수 있다고 봤으나, 지금 이제 5,500까지 도달한 상태에서 미국의 경우는 조금 저는 오히려 셀더 랠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금리 커브를 가지고 스티프닝이냐 플래트닝이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분석해주고 계신데, 앞서 이제 연준 이야기 잠깐 했고 트럼프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결국에는 스티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일단 트럼프 정권이 하겠다라는 게, 네.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관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안티그로스니까, 그러니까 성장에 부정적인 그렇죠. 얘기니까 사실은 좀 더 플래트닝에 가깝겠죠. 장기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거니까. 네. 다만 그거는 이미 올해 1분기에 다 프라이싱이 됐다가 지금은 오히려 트럼프가 다시, 그러니까 맥스치는 이미 다 프라이싱이 된 거죠. 다시 근데 이제 여기서 되돌리는 반영이 상황이잖아요. 됐다? 그렇죠. 네. 되돌리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하고 통화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중무자고 안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한 적이 네. 없다는데 네. 자꾸 뭐 하는 건 되돌리는 상황이고, 그러니 당연히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로스에 대한, 뭐 그로스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좀 더 압력을, 상방 압력을 주기 때문에 스팁적인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 통화 정책을 이제 기본으로 보자면,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파월이 버티고는 있지만 사실 뭐 이거는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이제 공통된 기대가 이미 금리 시장에 다 프라이싱이 되어 있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이컷이 될 수 있고 불스팁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기가 침체를 해서 늦게 인하하는 불스팁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장기 금리가 내려와 주지 않고 이게 만약에 벌어져 있다면, 네. 단기와 장기가 벌어져 있다면 미래에 어쨌든 이 현재 그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로 할인했을 때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적으로 나스닥이나 S&P 500 등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 중에 뭐 이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플레이션, 명백한 인플레이션의 상승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성장에도, 다만 그거는 이제 성장에는 좀 부정적인 요소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앞으로 나올 게 규제 완화는 굉장히 프로그로스, 성장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거기다가 사실 파월 의장 말고 지금 크리스토퍼 월러가 차기 연준 의장을 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노리고 이제 굉장히 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앞으로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경기 둔화의 징후가 나오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겠다라고 네. 하는 건 분명히 이미 예정된 관세로 인한 비용 충격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결합했을 때 굉장히 큰 매시브한 스티프닝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는 내려가는데 장기는 오히려 크게 그러니까 작년 9월과 똑같은 상황이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지점에 있다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가 하는 행동이 대부분 이제 장기 금리를 그러니까 트럼프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네. 지금 하는 행동들이 장기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기본적- 금리 네네. 내려가는 걸 워낙 원하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어떻게 바뀌면 왜냐하면 이제 네네. 지금 장당의 금리 차이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역사도 되게 좁으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가만 냅둬도 이게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가만 냅둬도 시원찮을 판에 뭔가를 해가지고 더 벌어지게 만든다 이런 뜻인 맞습니다. 건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럼프가 어떻게 하면 바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트럼프는 파월을 굉장히 지지해줘야 되고 네, 정말로 재정 감축 얘기를 꺼냈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로 시장이 무너지든 뭐 어떤 디플레이셔너리 압력이 오더라도 네. 우리는 재정 준칙을 진짜 지키고 부채를 다 부채를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재정 감축을 정말 강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로 타이트한 통화 정책을 가져가겠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부채의 건전성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겠다. 그 베센트가 10이어 타겟팅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그 정도로 아주 매파적인 입장을 취해야 단기 금리는 높게 있을 거고 반대로 이 장기 금리는 네, 매파적이어야 사람들은 미래 인플레이션이나 재정 건전 그 재정 규율의 부재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미래의 디플레이션, 미래의 리세션을 걱정을 할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 상황이 유지가 돼야 될 거고 그 상황이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나스닥이나 S&P 500에 제일 유리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10년 3개월 금리가 역전을 시작한 건 제가 여기서 한번 다시 화면을 봐주시면 이번에 역전을 시작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손바닥을 올려놓은 부분. 네, 요게 22년 10월입니다. 요때가 언제? 그러니까 플래트닝이 거의 이제 역전이 이렇게 크고 오랫동안 될 정도로 내려왔던 게 22년 10월인 거죠. 그리고 22년 10월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미국 증시가 바닥을 쳤을 네. 때죠. 실제로 그 이후부터 이게 플래트닝이 역전이 되면서 이 기간 동안 나스닥이 계속 크게 상승을 한 거고요. 채권 시장 그렇게 역전되어 있는 커브는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가 역설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커브가 역전되어 있다라는 거는 어떤 자동적인 안전망을 제공해 주는 것과 같거든요. 시장에 대한.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뭐 리세션이 올 것 같다라고 하면 장기 금리가 낮아지고 그거는 아주 자연스럽고 최소한의 필수적인 경기에 대한 어떤 자동적인 방어망이 돼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문제였다라는 거는 22년처럼 그 상황은 유동성이 많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네. 이런 자동적인 방어망이 선제적으로 먼저 껴지면 기본적으로 그게 멀티플을 굉장히 올려서 주가를 크게 22년 10월 이후로 부양시켰다라고 보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 그게 이제 스티프닝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이 12월에 이게 이제 정상화가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많이 유심하게 봤는데 이게 통해서 사실은 지금은 이제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다. 그러면 지금 다 팔고 뭐 예를 들면 현금으로 가야 되냐?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저희도 고객 자산을 많이 운용하지만 네. 이렇게 스티프닝이 될 때 오히려 다행인 건 이게 만약에 아예 뭐 디플레이셔너리한 이런 침체라고 한다면 오히려 정말로 현금으로 가야 되고 선택이 많이 없을 수 있으나 최근의 시장 흐름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스티프닝이 될 때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발생하는 스티프닝 상황에서 좋은 거라고 한다라는 좋은 섹터나 국가는 꽤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좀 자산에서 탈출하는 이제 현상들을 많이 아마 목격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네, 제가 물 한 잔. 네, 아니 죄송합니다. 물을 어떻게 예, 나눠드리고 싶은데 아닙니다, 제가 마시던 아닙니다. 거라서. 제가 네. 그 아까 얘기하신 부분에서 하나만 이제 더 여쭤보면은 그러니까 네네. 오히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긴축을 많이 하고 네네. 금리를 안 낮춰주고 네네. 뭐 좀 이렇게 하면 주가가 많이 빠질 거로 걱정을 사실은 맞습니다. 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4월 4일 날 파월이 인터뷰를 나는 관세랑 무관하게 금리 안 내릴 거야 하니까 오후에 빠지고 4월 네네. 7일에 금리가 급등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오히려 더 난 거다. 뭐 이런 느낌이신가요? 차라리 물론 지금은 이제 유동성이 과거에 비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저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 그 과정을 계속 이어가면 정말로 디플레이션 그래서 걱정하는 정말로 거죠. 그럴 수 네. 있습니다.
다만 일단 이 커브가 역전된 그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계속 하는 게 훨씬 더 미국 주식시장에 좋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커브가 역전된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어쨌든 간에 만약에 파월이 정말로 오히려 금리를 올리겠다, 예를 들면 저는 정말로 사실은 미국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생각하면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번 5월 6월에 끔찍한데요. 뭐 굉장히 극단적일 수 있지만 네. 차라리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채권 시장은 장기 금리는 분명히 굉장히 크게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예, 금리를 올릴 거고 22년처럼 네. 올릴 거고, 인플레이션을 이번 기회에 뭐 나라가 어떻게 뭐 재정이 박살나든 뭐든 상관없다. 이번 기회에 시장이 어떻게 박살나도 나는 이번에 인플레이션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겠다. 그리고 우리의 미국의 부채를 정말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면, 그러면 장기 금리는 아주 크게 내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반대로 지금은 금리 인상은 고사하고 모든 트럼프 행정부와 지금 가장 매파적인 게 금리 동결이잖아요. 지금. 네. 금리 인상은 아예 옵션이 없기 때문에 금값이 사실은 3,500불, 뭐 3,300불 이거 자체가 보여주는 게 아시겠지만 예전에 앨런 그리스펀 의장 때는 금값이 400불을 자기는 금값을 보고 그 금리에 이제 그 금리를 인상할지 내릴지를 정한다고 했거든요. 금값이 400불이 가면 나는 금융시장이 이완했다고 보고 금리를 인상한다. 금값이 300불을 가면 나는 다시 금리를 인하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금값이 역사적으로 가는 거에 대한 해석을 저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조금 놓치는 게 아닐까. 이거는 굉장히 뚜렷한 신호고 미국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신호고, 다만 과거와 같이 미국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안전자산으로 일컬어졌던 달러 기반의 채권, 뭐 채권으로 간다든지 이런 흐름이 아니라 미국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문제가 있으면 ROW, 레스트 오브 월드의 주식으로 밸류에이션이 한참 낮은 이미 23년, 24년에 모든 고통을 다 겪었던 ROW 주식으로 올 것이고, 많잖아요. 그 중에 어떤 것에 주목하고 계세요? 저희는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거에는 네. 사실은 중국 홍콩에 있는 기술주에 굉장히 바닥부터 올해 많이 투자를 했고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홍콩의 여러 기술주들이 홍콩의 K텍이라는 이제 기술 그 지수가 나스닥보다 작년에 사실 2.5배 정도 더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1월을 제외하면 훨씬 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다들 이제 중국이 망한다고 이제 하시지만 저는 중국의 밸류에이션은 어떤 형태로 측정을 해봐도 너무 저렴하다. 여전히 너무 저렴하다 생각하고, 심지어 이번 4월 2일에 이제 해방의 날 때 중국도 같이 조정을 받은 걸 매우 좋은 기회로 보고 그때 당시 이제 바닥에서 많이 더 추가로 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스팁이 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에너지나 그런 뭐 광산업 그런 섹터들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커브가 플랫이 돼 있고 굉장히 장기 금리가 떨어져 있고 뭔가 단기보다 장기가 떨어져 있고 이런 이상적인 이런 비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테크나 이런 쪽들이 좋고, 네. 꼭 역전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기 금리가 어떤 요인으로든 낮게 계속 유지가 돼 있다면, QE가 계속됐던 2008년 이후부터 뭐 2020년 전까지처럼 그렇다라면 당연히 테크의 시대, 그리고 뭔가 돈값이 싸니까 뭔가 꿈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저평가된 섹터는 에너지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계속 좋게 봤던 것들이나 그런 것 중에 아직 유일하게 안 간 게 에너지 섹터인데, 저는 에너지 섹터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담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이제 결국은 유가가 결정을 하는데, 맞습니다. 유가가 네네. 이제 뭐 두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네네.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 같아서 수요가 나쁘다나서 60불대인 경우도 있고, 네네. 또는 미국이 계속 지속적으로 기름을 생산하니까 네네. 유가가 구조적으로 이 위에 캡이 씌인 거다라고 네네네. 주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서 조금 약간 그 편견, 중국이 다 망했다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생산성의 정점은 이미 23년, 24년에 찍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셰일 같은 경우. 아직도 계속 생산 매일매일 늘어나는 거는 그러면 억지로 늘리는 거다라고 보시나요? 미국의 경우는 생산이 뭐 매일매일 이미 24년에는 피크아웃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주간으로 보면 그래도 하다가 계속 늘긴 하거든요. 그렇죠. 꾸준하게. 네네네. 다만 그렇기에는 글로벌 재고가 역사적 바닥에 있습니다. 누적 재고가 별로 없다. 네, 역사적 바닥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셰일은 정말 이게 뭐가 있냐면 셰일 같은 경우는 돈을 넣고 이제 시추해야지라고 한다면 돈을 넣고 다른 어떤 뭐 해양 시추나 뭐 이런 것들보다 시추 주기가 좀 짧긴 합니다. 네. 6개월 뭐 1년이면 이렇게 시추를 할 수 있고 다만 문제는 지금 미국 텍사스 퍼미안 분지 거의 제일 대표적인 이제 그 유정 지역이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좋은 셰일 지역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지역들이 이미 다 고갈이 됐습니다. 네. 고갈이 된 걸로. 그러니까 고갈이라고 하면 말이 좀 그렇고요.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현재의 유가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그렇게 미국의 셰일 기업들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실제로 채산성이 더 올라가려면 유가가 높아져 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역사적인 미스매치가 가장 크게 벌어져 있는 저는 마치 23년의 중국과 매우 유사하게 굉장히 내재 가치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가 지금 저는 에너지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뭐 시장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으나 굉장히 큰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뭐 에너지 유가라는 거는 뭐 리세션 우려 때문에 하락했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은 지금까지 늘어난 뭐 통화량 뭐 실제 뭐 아니면 지금까지 누적된 뭐 CPI 등을 통해서 실질로 할인한 유가는 지난 100년 중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입니다. 네. 코로나 때 마이너스 30불 내려갔을 때를 제외하면 지금의 유가는 정말 실질로는 가장 저렴합니다. 지난 100년 중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 2020년 그때 마이너스로 잠깐 갔다가 올라갈 때 최소 10배, 20배씩 뛴 그 에너지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2022년까지. 그런 현상이 아주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에너지 생산은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현재 감산을 한 상태잖아요. 네네네. 그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정상화가 되는 과정. 네네. 뭐 이러면서 혹시 생산이 더 늘어나서 유가에 압력을 줄 수는 없을까요? 사실 뭐 이제 오펙이 워낙에 이제 그런 글로벌 카르텔이라는 얘기도 많고 해서 이제 오펙이 갑자기 생산량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하시는 그런 걱정은 늘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유가가 지금까지 받아온 고통을 감수했던 사우디 입장에서 사우디나 이제 오펙 국가들 입장에서 지금 와서 갑자기 다시 뭔가 점유율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시 생산을 많이 늘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미 지금까지 지불한 비용이 너무 크고 그냥 간단히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불한 비용이 너무 크고 사우디의 경우 현재 유가로도 재정 적자 그러니까 그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를 누구보다 빨리 올려야 되는 이제 그런 그 포지션에 있다. 물론 사우디가 그걸 올려야 되는 포지션에 있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는 제일 큰 간극은 지금 매크로상 사실 저희가 하는 투자는 매크로 투자이기 때문에 어떤 간극을 보고 들어가서 하는 건데 제일 큰 간극은 제가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 에너지 섹터에 있다라고 볼 정도로 매우 저희는 강하게 컨빅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을 이제 얘기해 주시면 중국도 있는데 중국이 이제 한국이랑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보통 한국을 하시는 분들이 중국까지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혹시 어디가 제일 괜찮아 보이세요? 저희는 일단 뭐 유럽을 많이 했고 사실은 브라질도 좋게 보는데 그 외에는 유럽도 괜찮게 보고 유럽이요? 있고요. 유럽은 많이 올랐는데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네네 아직 괜찮다고 보고 일본도 아직 괜찮다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제 재정을 감축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 2주 전이었네요. 그 주가가 크게 빠지는데도 장기 금리가 크게 상승했던 그때 반대로 ROW의 금리들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네. 시장 장기 금리들이. 그 말은 유럽하고 중국은 지금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예고 중이잖아요. 근데 장기 금리가 시장 금리가 반대로 하락했기 때문에 그 국가들은 오히려 그 대규모 부양책을 낮은 금리에 조달해서 빌려서 할 수 있는 게 됐죠. 근데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데도 물론 최근 조금 뭐 장기 금리가 조금 안정됐지만 장기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극단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내일 있을 그런 그 실제 국채 만기별 그런 발행 계획이나 이런 게 앞으로도 매분기 있을 거거든요. 네. 그때마다 굉장히 이게 큰 트리거나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매크로 상황에 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미국은 재정을 감축하겠다는데도 장기금리가 말을 안 듣고 반대로 ROW는 재정 부양을 이제서야 정말 대규모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재정 부양을 한다라는 건 어쨌든 성장에는 긍정적이고 돈을 쓴다는 얘기니까 네. 하는데 장기금리는 오히려 하락해 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렴한 굉장히 훨씬 더 유리한 지금은 ROW가 상황에 있다. 그리고 올해 실제 여러 신흥국들은 오히려 플러스로 계속 그 YTD로 봤을 때 그렇죠. 예, 크게는 아니지만 플러스로 움직이는 반면에 미국은 여전히 YTD로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지금 매크로 현상을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이선철 프로츠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